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이선주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와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장의 핫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님을 모시고 기업과 개발 기술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죠. 자,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님 그리고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진짜 이제 2019년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해서요. 올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양상을 보일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사실 오늘 2009년 1월 3일 10주년이 되는 블록체인의 세상에 등장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올해는 뭔가 더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화면으로 한번 저희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탄생 10주년 맞은 블록체인 2019년 전환점이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오늘의 안건 지금 화면에서 확인해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을 하면서요. 두 전문가님들께 그 의견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자, 탄생 10주년 2019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이제 2019년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적인 분야 또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분들의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19년의 가장 큰 변화 또는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10주년에 걸맞게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올해 10주년을 맞은 그 블록체인 10주년을 맞은 2019년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주로 상용화되고 또 현실에서 우리가 체감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신진욱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비트코인이 이제 나온 지 이제 10주년이나 된 게 이제 좀 신기한데요. 뭐 아무래도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세상 일이라는 게 무언가 이제 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데는 항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런 게 많이 대중화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전 한 2013년부터 비트코인 관련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또 이제 다시 5년이 지나고 이제 10년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아시고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입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냥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쓰이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격에만 이제 집중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리한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와닿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는 정말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2019년의 행보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변화에서 눈에 띄는 점이 이제 정부와 지자체로 확대되는 공공 서비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 이제 정부가 육성 사업으로 좀 키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좀 유명하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먼저 신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신원 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거는 이제 좀 잘 모르겠지만 이력 관리나 이런 부분에 이제 되게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뭐 축산물 이력 관리,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관심이 어느 정도 많냐면은 실제 좀 돈을 투자할 정도로 네. 관련 회사에 돈을 투자할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까지는 뭐 좋긴 하겠지만 이미 공인인증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게 뭐 해킹에 뭐 이제 취약하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잘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인프라로서 다가가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거나 그런 것들을 좀 개방하는 그런 절차들은 굉장히 지금 블록체인에 빠르게 접목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개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화하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될 것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또 먹는 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저한테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좀 행동과 제 신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네. 분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전라도에도 이제 먹거리 관련된 축산물이나 농축산물이죠. 거기 이제 거래 이제 기록이라든지 이력 관리하는 서비스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강원도도 지금 시작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지자체들마다 참여하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는 곳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도 시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공공 분야 6대 시범 사업도 지금 시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6대 시범 사업 이 분야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 이력 관리, 그리고 관세청의 개인 통관 관련된 서비스, 국토교통부의 간편 부동산 거래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외교부의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양수산부의 컨테이너 관리와 운송 업무. 지금 이제 6대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분류를 좀 이제 나눈다고 하면 아주 심플하게 나눈다고 하면 인증과 거래 기록 관련된 이제 6대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통관이나 또 투표 시스템이나 거래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인증 기반한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 중에 대부분들은 2018년에 실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확대된다는 건데 이제 이 부분 확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교부의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문서 유통 또는 기밀에 관한 부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보안이나 문서나 또는 특별한 정보에 대한 보안 중심의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용에 좀 논란이 많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교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던 국방부에서 블록체인 적용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선 안 되는 정보들을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으로 노드에 배포하고 함께 공유한다는 것 자체에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실질적 도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데 올해도 블록체인 공공 분야의 시범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제 내놓는데 그런데 암호화폐에 대한 사실 명확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인데요. 여기 이제 정부 주도의 사업 확대가 과연 시장에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핀 대표님. 네. 예. 저는 정부가 이렇게 과제를 내주는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도적으로 무언가 뭐 약간 늦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연구할 수 있는 자금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열심히 하려는 업체들은 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나라의 돈을 통해서 이제 된다는 부분은 저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정부 과제를 이제 거의 하지 않기는 한데 이 정부 과제를 통해서 연구될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꽤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사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박 대표님은 또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하네요. 예, 이게 정부가 이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거에 이제 카테고리를 두 개로 크게 나누자면 하나는 이제 암호화폐가 하나는 블록체인이겠죠.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발행하는 코인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좀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부터 진행을 해야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는 지자체의 참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시민이나 도민이나 이 참여원들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활용할지에 대한 게 계획이 좀 미비한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코인을 런칭하고도 실효성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지자체의 토큰들은 굳이 블록체인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포인트라든지 마일리지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건데 왜 이게 나왔을까? 이제 이런 시각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 태생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블록체인 상에서 해야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지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축산물 거래 이력처라든지 또 생산물, 그러니까 이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재배하는 자들의 인증 먼저 갖추게 되고 이 인증 기반한 거래 기록을 트래킹하고 이런 서비스 기반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토큰이 나왔으면 아마 그 실효성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이제 토큰 먼저 나오다 보니까 있는 비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 어떤 지자체에서 행하는 행동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아쉬운 점들은 2018년에 실행했던 프로젝트 또 올해는 이제 2019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에 진행했던 대부분의 정부 과제 지원들은 기존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 또 그다음에 물류 기록 또는 관련된 기술 기존에 있는 SI 다시 말해서 특정 서비스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정부나 또는 기업, 대기업에 기술을 납품하고 SI 작업을 했던 회사들한테 프로젝트가 갔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업체가 모회사고 참여업체가 자회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과제는 뭐 정보는 다 오픈돼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 지원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그 프로젝트가 좀 더 범용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인데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의 자회사한테 지원되는 상황 그리고 그 지원된 프로젝트는 어떻게 활용될지 일반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이런 아쉬운 점들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정부에 이어서 대기업들도 국내를 막론하고 지금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박 대표님 먼저 생각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아마 올해 이제 작년에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 올해 만나게 되실 코인들이 꽤 있을 겁니다. 뭐 네이버의 라인, 그러니까 링크라는 코인도 있고, 뭐 카카오페이도 이제 카카오톡에 나오는 코인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많이 쓰고 있는 해외 메신저라든지 또뭐 KT나 SKT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지금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토큰들은 대부분 자체 서비스 또는 그러니까 메신저 기반의 어떤 컨텐츠를 이용한다든지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 저작권에 대한 지불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틸리티 토큰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한 펀더멘털과 또 그 가격 자체에 대한 점프 이런 여러 가지 기대 심리들이 가득 차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예,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는 뭐 STO나 또 뭐 좀 더 안정된 가격 중심으로 코인이나 프로젝트들을 바라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유틸리티 토큰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나 기대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프로젝트는 그런 면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좀 조심히 이제 시민들, 이게 참여하는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국내 대기업들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왓칩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기업들도 열심히 지금 블록체인 관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신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해외의 경우에 해외 경우에도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인터넷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국경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해외든 국내든 이제 크게 이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유저풀이 이제 넓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이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이제 국내 이제 그 인터넷 대기업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코인은 만들기는 했는데 플랫폼의 이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은 네, 맞아요.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업계에 있긴 하지만 유저로서 뭔가 이 해외에서 이런 움직임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임이 빨리빨리
좀 보여주고 선제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안에서 저도 좀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기업보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먼저 좀 블록체인 사업의 선두주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봤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인데요.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화두가 될 이슈가 있다면 각자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신 대표님의 생각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2018년에 아마도 가장 화제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거래소 코인이라는 게 이제 생겨난 그렇죠. 시기인 핫하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거래소 코인은 있었지만 배당을 이제 중심으로 한다든지 거래소 코인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래소 코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굉장히 진지하고 오래 롱텀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장난처럼 그 장난이라는 그 기준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도 굉장히 이제 빨리 되고 실제 거래소 오픈하고 나면은 채굴 끝나면 거의 일주일 만에 그 거래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이제 없어진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뛰어들어서 거래소 코인을 여전히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 생기는 거래소들도 너무나도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상품을 이제 거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입한다든지 그런 행태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뭐 기소가 된다든지 먹튀를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한 해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2019년에도 거래소 코인들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와 아닌 업체들이 좀 나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2018년 사실 하반기부터 거래소 코인이 매우 핫했는데 2019년에도 여전히 거래소 코인은 핫할 거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박 대표님은 어떤 좀 핵심 키워드를 갖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제 코인이나 프로젝트 분야로 보면 저는 이제 IoT 기기 관련된 네. 그 프로젝트하고 송금된 관련된 프로젝트가 2019년에 가장 먼저 화두가 되고 가격 면에서나 이제 실제 체험하는 측면에서나 앞서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 예상의 근거는 이제 데이터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 은행 계좌가 없는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나라의 취약 국가죠. 취약 국가의 국민들에게 원래 암호화폐가 하고자 했던 의도를 실현하는 것들,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의 근간을 좀 이제 그 근간이라는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 페이스북이 작년에 이제 올 초에 이제 청문회에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페이스북의 그 수억 명의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자는 알지도 못했고 그 수익 올린 것에 대해서 시장에 오픈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각종 비판을 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 그리고 이제 코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난과 또 와챗과 이제 제휴한 어떤 코인들이 나올 것에 대한 계획들은 저는 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만의 문제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국내에 있는 포털이나 국내에 뭐 이제 메신저 서비스나 또 SNS 서비스 또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기존의 이제 사용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서 신용카드사나 자기가 행동하는 뭐 통신사를 포함해서 자신이 생산하는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재판매 또는 이를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올린 수익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그 출처나 또 자기가 얼만큼의 수익이 있었지만 자기한테 오지 못했던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페이스북이 겪었던 이런 상황들은 모든 기업들이 겪어야 될 상황들을 혼자서 매를 먼저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은 아마 페이스북이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다른 여러 그러니까 SNS나 기존의 그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나 오프라인 멤버십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그 서비스를 중개하는 대기업 또는 그 중간에 미디어 업체들에게 있던 권리가 또는 사용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들에게 이동하면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매개자에서 개인에게로 이동이 된다고 하면
지금 IoT 기기에 대한 실행 프로젝트가 먼저 화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같이 연결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oT 기기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결국 내가 만약에 홈 관련된 홈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또 홈 지금 여러 가지 집에서 쓰고 있는 허브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생겨난 개인의 생활 데이터들, 자신이 이용했던 컨텐츠나 움직임, 소비 패턴,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제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분석되고 활용돼서 마케팅에 적용됐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보상량을 저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그건 코인과 블록체인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가격에 부침이 있고 뭐 스캠이 많고 이게 증권으로 분류되느냐 유틸리티로 분류되느냐 이 문제보다 더 큰 것들은 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개인에게로 옮겨오면서 생겨나는 시행착오. 이 시행착오의 중심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있다는 거죠. 네.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은 사실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 2019년은 정반대 상황으로 지금 좀 악재 속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전문가들 역시 시장에 대해서 긍정론 또는 비관론 여러 가지 의견이 극과 극으로 대립이 되고 있는데. 뭐 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호재가 있으면 오를 것인가, 뭐 앞으로 어떻게 언제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 시세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신 대표님 먼저 암호화폐 시장, 뭐 2019년 블록체인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걸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가 이제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가격은 사실 또 호재랑 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구나 하는 걸 이제 또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호재를 뭐 하나하나 짚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나면은 결국에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어느 정도 좀 그 저희가 바라는 가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네. 자연스럽게 2019년 또 암호화폐 시세도 네. 오를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네. 자, 그럼 박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타 방송사에 물론 이제 여기 머니투데이 말고도 블록체인 관련된 방송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타 방송사에서 배포했던 이 전망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어떤 이제 교수님 한 분이 내놓은 전망이 2019년에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허상과 이 기반 없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전망으로 내놓은 방송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운 부분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는 이런 논의가 그만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예상을 하는 것이 맞출 수 있는 방식이고 방향이고 그게 맞춰지면 나는 굉장히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초점에서 발언을 이제 뱉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들과 기술 발전 또는 다양한 서비스 제휴 모델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 프로젝트들이 가미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허상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이제 자꾸 발언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될지 또는 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이제 시행착오가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2019년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실제 사용자들이 체험하고 이용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이래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두 분 다 들어보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2019년 새해 첫 방송을 맞아서 올해 블록체인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자세히 두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박재준 센터장님, 비트소닉 신진우 대표님, 오늘 또 과감 없이 토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유망 기업가 인물을 소개하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의 리더를 꿈꾸는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겸 또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2019년 황금돼지에서 지금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플레타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지지자분들에게 특히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와 온라인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던 이규엽님에게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규엽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이규엽님 이렇게 실명으로 이렇게 거론을 방송에서 하셔도 되나요? 그 극성 팬이신가요?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이고요. 어제 이제 새벽 1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플레타를 또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외국인 분이 있다고 친절하게 저희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분에게 꼭 플레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새벽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새벽에 같이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네,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레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직접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플레타는 지속적인 디앱 생태계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각종 그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프로토콜이 디앱들이라는 거를 동작할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손에 핸드폰 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핸드폰에 시청자분들이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이메일도 확인하실 수 있고 게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핸드폰이라는 안에 그 프로그램 OS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덱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덱이 동작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 핸드폰의 OS 그런 걸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타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고 그리고 그 플랫폼을 블록체인 원천 기술을 개선해서 블록체인은 아직도 향상되고 발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저희 나름의 원천 기술을 통해 진보해 나가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네, 사실 블록체인에 있어서 이 플랫폼이 참 중요한데 이제 모바일을 이용한 또 새로운 플랫폼,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플레타를 개발하기까지 그 탄생 스토리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본래 저는 이제 IT 사업을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IT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IT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이 블록체인이 기반 기술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블록체인이 발전해야 된다.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많은 수많은 또 개발사들, 뎁 개발사들에게 더 좋은 플랫폼을 선사해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 당위성 같은 거를 저 스스로 가지고 이 더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면 세상에 좀 더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이 업계에 들어섰는데 사실 플레타를 통해서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선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전에도 블록체인 좀 관련 일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기존에는 그 IT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네. 플레타를 진행하면서 블록체인 사업은 처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출하게 된 계기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봤고요. 우선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블록체인은 지금 현재도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더 성장시킬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갖고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 시장은 굉장히 해외에서 열린 시장입니다. 누구나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고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일례로 제가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데브옵스라는 굉장히 기술적인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그 다음에 미국 투자자에게 발표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발표했을 때 결과가 이 부분을 다 개발하고 와라. 아직은 그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어렵고 이걸 다 개발하고 오면 투자에 대해서 고려를 다시 해보겠다.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프로젝트라는 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다 개발하고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투자자분들을 만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진행하면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플레타를 진행하게 되면서 제 프로젝트의 진행은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는 개념과 이거에 대해서 미래 상상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실제 설계와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선은 플레타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설계를 먼저 했고요. 그 설계를 가지고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실제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큰 가능성을 느끼게 해준 그 플레타의 기술 구현 방법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플레타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그 플랫폼의 구성과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플레타의 기술은 5가지의 큰 기술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멀티체인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블록 리디자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트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POF라는 새로운 컨센서스 알고리즘과 병렬 샤딩 모델 이렇게 크게 5가지 기술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 역할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멀티체인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부분이 D앱 개발사한테 장애 요소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D앱 개발사가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어떠한 플레타와 같은 플랫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스라는 부분, 이더리움을 선택했을 때 가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오스를 선택했을 때 스테이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플랫폼이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건물 안에 들어오고 입주하는 게 사무실에 들어오는 게 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 안에 각종 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입구가 있어요. 근데 그 입구가 어떻게 보면은 뎁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안에 들어가야겠죠. 사람들이. 네. 그래야지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입구에 들어갈 때 사용자들이 입장료를 받게 되는데 그 입장료가 이더리움의 가스와 같은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입구가 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면은 줄을 이렇게 막 서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스료를, 입장료를 많이 낸 사람부터 입장을 시키게 되고요. 네. 그렇다 보면 입장료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 디앱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게 성공의 척도입니다. 근데 사용자들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리스크나 네거티브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나온 프로젝트가 이오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오스 방식도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당연히 해결을 하겠다고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오스도 하나의 건물이라고 상상을 좀 해보시면 시청자분들이 또 다른 많은 프로젝트들이 또 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원래는 입장료를 받았던 거를 보증료를 받아요.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디앱 개발사들이 청명하게 서비스하고 싶으면 1000명분의 이제 이오스 코인으로 보증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10,000명에게 서비스하고 싶으면 10,000명분의 이오스의 보증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보증료가 생각보다 만만한 금액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앱을 개발하고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보증료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디앱 프로젝트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묶이는 금액들이 생기니까 그것도 디앱 개발사한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저희가 멀티체인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가스와 스테이킹 같은 문제가 없고 디앱 개발사들은 무료로 저희 플랫폼에서는 디앱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하나의 저희의 큰 기술 개발이고 저희 플랫폼의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블록 리디자인이라고 개선을 한 게 있는데 이 결국에는 블록 사이즈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벼워지는 거죠. 네. 가벼워지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보다는 한 40% 정도의 용량을 줄였고 그 용량을 줄인 결과 속도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또 중요한 기술은 이제 저희가 POF라고 이제 새로운 컨센서스를 개발을 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POW와 POS 방식을 아시고 그다음에 그 디포스라는 방식, 이게 유명한 방식이고 네. 이제 레저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제 기존 방식은 굉장히 경쟁적인 구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록을 생성한다고 하는데 많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동시에 이제 블록을 생성하면서 누구의 블록이 선택되는지를 제비뽑기처럼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블록이 선택돼 버리면 나머지 블록은 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네. 리소스 낭비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경쟁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포크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컨센서스를 POF라고 새로 개발을 했고요. POF. 네, 저희 방식 같은 경우는 경쟁적으로 블록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경쟁적으로 순번을 받습니다. 네. 누가 먼저 블록을 생성하고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블록을 생성할지를 순번 받는 걸 경쟁적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 자체를 경쟁적으로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리소스 낭비가 적은 거죠. 그러면서 퍼포먼스 향상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존의 플랫폼과 차이가 확실하고 강점이 명확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강점들을 다 얘기해 주신 거죠? 네, 네, 거의 다. 네. 네, 그래서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의 리더를 꿈꾼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타 플랫폼들과는 다른 경쟁력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더 차별적이다, 이것만은 확실히 차별적이다, 이런 점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강점. 네. 가장 큰 강점은 디앱 개발사가 굉장히 자유롭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디앱 개발사가 원하는 체인 구조와 프로젝트 구조가 디앱 개발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응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은 디앱 개발사들, 다른 파트너들과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들이 어려운 점을 저희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디앱 개발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진행해야지 또 사용자에게 혜택이 가거든요. 디앱 개발사가 원하는 목표와 원하는 방향대로 개발이 완료가 돼야 그게 결국엔 사용자에게 혜택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또 이야기를 잠깐 사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 몰타에다가 베이스를 두고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몰타에다가 베이스를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결국에는 많은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선택하는 나라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기존에는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죠.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서 우리의 사업을 영위하는 게 가장 도움이 클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스위스로 갔을 때는 이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커서 저희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요. 그래서 몰타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몰타는 이제 바이낸스와 OKX, 그다음에 비트렉스 등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들이 현재 옮겨간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2018년도에 굉장히 각광받고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 이제 블록체인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암호화폐 섬이라고 불리죠. 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아직 블록체인 플랫폼이 완전히 자리 잡은 프로젝트는 현재는 몰타에는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은 또 몰타에도 기회가 있겠다.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몰타에 더 많이 남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몰타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몰타에는 또 몰타의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과 이걸 선도하는 선도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그룹들하고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몰타도 유럽 중심으로 돼 있고 유럽은 또 아시아 쪽에 관심이 많고요. 한국에도 관심이 많고요. 또 한국도 새롭게 떠오르는 몰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결고리를 플레타가 하면서 좀 더 이런 생태계라든지 그다음에 더 많은 네트워크를 관계를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몰타를 진행했고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현재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비행기도 여러 번 몰타 왔다 갔다 하시고 비용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플레타를 통한 수익 창출이 참 중요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많은 다수의 기술 코인들, 플랫폼 코인들이 결국에는 이 기술 자체가 완성이 되면 그게 이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과 가치를 가질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 그 수익 모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코인이 사용되고 코인이 계속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레타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페이스북 예를 들어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에게 소셜이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업체들에게 광고라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결국에는 유저와 그다음에 디앱 개발사,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닝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생태계 참여자고요. 그래서 저희는 디앱 개발사한테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앱 개발사한테는 거의 무료로 그들 부담 없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요. 대신에 저희는 이제 마이닝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굴자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채굴자분들이 있어야지 마이닝 노드가 만들어지고 이 마이닝 노드는 블록체인을 유지해주는 노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유지해주는 마이닝 노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운영비를 받는 게 저희 플레타의 수익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는 플레타 코인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 플레타 코인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더 특정한 혜택을 부과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플레타 코인까지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플레타의 로드맵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리고 그 로드맵 중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네, 현재 플레타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서 현재는 알파 테스트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기술 검증은 내부적으로도 했고 외부적으로도 지금 저희의 코드라든지 저희의 알파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베타 버전을 현재 준비 중이어서 1월 달, 늦어도 2월 달쯤에는 베타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에 저희가 오픈 테스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플레타의 메인넷이 구동되는 것은 올 여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 여름에 한 번 더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실 혼자 가기보다는 같이 파트너십이 참 중요한데요. 플레타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네. 플레타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나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일본, 호주, 몰타, 폴란드, 뭐 중국, 미국, 뭐 영국 등 맞네요. 굉장히 다수의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거래소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레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성장시키는 그룹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쪽, 왜냐하면 저희의 보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각 참여하는 D앱들의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안 쪽에 대한 파트너,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파트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쪽에 대한 파트너도 있고 D앱에 대한 파트너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한 30여 곳의 파트너 로고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얘기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50개 정도의 로고와 그리고 그들이랑 그 다음 그림, 이 생태계를 어떻게 같이 성장시켜 나갈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플레타를 통해서 꿈꾸는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실생활로 더 다가올수록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새로운 생태계죠, 그게. 블록체인 자체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거고요. 플레타가 그 새로운 생태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가장 앞선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타가 이 생태계 안에 자리를 좀 더 잡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변형된 형태의 그다음 D앱 개발사가 원하는 방향을 더 많이 이제 생산해 낼 거고, 이제 그렇다면은 더 다양한 체인 모양, 그다음에 더 다양한 구조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9년 블록체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굉장히 이제 뭐 지금 베어 마켓이라고 얘기가 그죠, 되고 우울했죠. 있고, 예, 우울한 한 해였는데 2019년 황금 돼지의 해로서 굉장히 이제 황금에다 돼지까지 있으니까 네.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그 양상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한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선별적으로 성장이 될 거다. 전체적으로 성장되는 그림은 작년 그 2017년 말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띄우면서 성장을 할 거고, 프로젝트들마다의 그 상황과 그다음에 프로젝트마다를 잘 쳐다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선별적으로 이제 잘 되는 것과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을 좀 들어보면서 인사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가 주신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저희도 참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메인에 나오면 또 나오라고 하셨는데 자주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와서 그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플레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블록체인의 생생한 정보를 담아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